존재라는 무언가가 우리 앞에 이렇게 대상으로서 드러난다면, 자, 물론 그것은 실제의 영역에서 온 거예요. 실제의 영역에서 어떤 우리가 언어로서 접근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백상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말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등장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언어 이전의 존재인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체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체가 여러분 앞에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신체가 여러분 앞에 존재한다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상징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징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백상현이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언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계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받고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를 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신체를 언어 이전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은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근본 구조라는 것이죠. 이번 강의는 존재와 사건을 강의하는 수업 두 번째 2부의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존재와 사건이라는 이 텍스트에 우리 1부에서는 서론을 다루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의에서는 성찰 1을 다루는데, 그 존재와 사건이라는 텍스트는 구격본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구격본에 오역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에 실어 놓았으니까 가능하시면 구격본도 읽어 보시지만 제 텍스트에 있는 번역본도 다 번역을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놓았으니까 비교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작하는 강의에서 제가 타이틀로 달아놓은 것은 위대한 강박증자 바디우입니다. 자, 철학이 어떻게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바디우는 그와 같은 강박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먼저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철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강박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철학의 역사 속에서 그런 강박증적인 태도가 언제 붕괴되는지, 언제 히스테리적인 태도로서 돌변하는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볼 텐데, 자, 이렇습니다. 철학은 그 기원에서부터 강박증적인 출발이었다라는 게 저의 논평입니다. 그 철학의 시작을 우리가 플라톤이라고 가정해 놓았을 때, 플라톤의 강박증은 결국 철학의 방향성, 지향성을 이미 설정해 놓았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철학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플라톤이 강박증자인가 하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굴의 우화라는 것이 있죠. 이게 플라톤이 국가라는 텍스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진리가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그 세상의 이면에 진리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진리와 이 현상의 관계를 설정해 놓았죠. 그래서 동굴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굴 속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 동굴의 어둠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서 그 족쇄의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데아의 진리를 볼 수 있다, 선명한 진리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화를 통해서 진리와 현상의 관계를 설정해 놓았던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굴 속, 혹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카오스라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카오스, 질서가 없음, 혹은 다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동일한 층 위에서 다른 그와 대립하는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혼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혼돈의 상황은
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일자로서의 진리가 있다, 하나의 이데아가 있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진리와 현상의 관계를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현상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현상의 배후에 진리가 있다라는 방식의 설정을 넘어서서 그 현상의 배후에는 일자로서의 진리가 있다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의미에서 플라톤은 강박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있다, 질서가 있다, 단 하나의 질서가 있다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는 사실상 전형적으로 강박증자들이 보이는 태도인 것이죠. 단 하나의 언어, 단 하나의 질서, 단 하나의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다른 초가나 그 외의 다른 어떤 카오스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배척하려는 태도가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강박증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작점을. 자, 그래서 사실은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강박증적인 태도가 더욱더 정교해져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종교의 영역에서 중세 철학과 종교, 중세 신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종교와 다른 문화의 영역까지 이 철학적인 태도가 스며들어서 일자를 강조하고 선명함을 강조하고 유일한 질서를 강조하는 태도들이 퍼져나갔던 것도 사실인데,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보여졌던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그와 같은 일자의 철학, 강박증적인 태도로부터 반감을 표시하고 그로부터 일탈해서 오히려 초과하는, 오히려 우리가 그 질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가 단지 일자로 존재하는지 혹은 다자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그와 같은 문명들도 또한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디우의 철학은 그 이전에 20세기의 철학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20세기의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이런 강박증적인 태도를 히스테리적인 태도로 반박하고 넘어서고 붕괴시키고 해체하려는 철학이 사실은 줄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철학은 20세기 미셸 푸코, 딜레즈, 20세기의 다른 많은 철학자들,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철학자들은 사실상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플라톤의 강박증적인 태도, 단지 일자가 존재할 뿐이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태도, 일자의 폭력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해체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체주의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는 강박증의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언제나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히스테리적인 구조 속에서, 때로는 중세 신학 속에서는 신비주의라는 태도를 통해서 혹은 낭만주의라는 태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고전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신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을 반박하려 했던 흐름도 또한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도로 놓고 보았을 때는 철학이 강박증적이었다라는 그런 비판은 사실상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이 강박증적이었다라는 그와 같은 논평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디우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그와 같이 히스테리적인 태도를 통해서 플라톤의 강박증적인 태도, 일자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바디우는 오히려 또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디우는 자기 자신은 플라톤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플라톤의 강박증적인 태도를 복권시키려는 그와 같은 관점을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어떤 방식의 철학인지 혹은 이게 옳은 태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 텍스트 PPT에서 표시해 놨듯이, 자, 바디우는 그렇다고 플라톤에 귀속되거나 종속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을 갱신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갱신하는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했던 것처럼 히스테리적인 그와 같은 태도로 플라톤을 갱신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플라톤의 강박증적인 태도를 반박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플라톤보다 더한 강박증의 강압을 도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역설적인 장소에 도달하도록 스스로 철학을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 강박증은 카오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잖아요. 강박증은 초과하거나 붕괴되거나 무언가 공백이 출현하거나 유령적인 것들이 출현하는 것을 자, 결정 불가능한 것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증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설정해 놓은 질서 외부에서 무언가가 넘쳐 들어오거나 자신이 계획해 놓은 어떤 그 지향점으로부터 단 1mm라도 비껴나가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강박증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이 일자의 철학이자 선명함의 철학에 대해서 바디우는 오히려 더한 강박증을 도입해서 그와 같이 초과하는 지점을 계산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초과의 지점, 그와 같이 넘쳐나는 지점, 그와 같이 강박증적인 한계가 붕괴되는 지점을 강박증적으로 계산해내서 포착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정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플라톤과 바디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게 플라톤과 바디우의 차이점이자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바디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오히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의미의 구조를 통해서 그와 같이 넘쳐나고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서 포용하고 그것을 향유하려고 했던 반면에 바디우는 그걸 향유하는 대신 그 향유는 예술가들이 할 일이다라고 예술가들에게 그 권리를 떠넘겨주고 철학자로서 자신은 그것을 오히려 더 강박적이고 핍진한 방식으로 계산해내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디우의 철학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다시 강박증이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우리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수업에서 강박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강박증이라는 것을 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 강박증은 자, 문명의 강박증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명의 강박증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텍스트, Das Unbehagen in der Kultur라는 텍스트, 1930년에 발표된 텍스트죠. 29년부터 작업이 되어서 30년에 발표된 이 텍스트에서 이미 프로이트는 우리의 문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박증적이고 또한 거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쾌락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지, 억압이 강력하게 작동해서 핍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불만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했던 텍스트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출판된 이 텍스트에서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의 욕망의 구조 자체가 이미 철저하게 강박증적인 태도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철학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문명 속에 그러한 태도가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요하게 억압하고 있는, 주요하게 우리에게 무언가가 초과해 들어오고 우리에게 어떤 쾌락이 엄습해 들어올 때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막처럼 핍진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욕망의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자, 그걸 프로이트가 조금은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프로이트가 그와 같은 설명의 관점으로 종교도 설명하고 뭐 철학도 설명하고 다른 많은 문명의 영역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자, 이런 강박증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문명이 그토록 강박증적이라면, 그 핍진한 곳에서 우리가 쾌락을 전혀 향유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막과 같은 언어의 억압 속에서 전혀 향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의 신체가 혹은 문명의 어떤 특정한 실천이 히스테리적인 구조 속에서 쾌락을 무의식적으로 탐닉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는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종교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톤의 그런 강박증적인 태도, 강박증의 철학. 자, 2400여 년 전에 플라톤이 정교화시켰던 그 강박증적인 철학의 태도, 진리를 사유하는 그 강박증적인 구조를
중세 철학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학에 도입했다라는 거. 그래서 종교 역시 한없이 강박증적인 구조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종교라는 건 근본적으로 강박증적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었죠. 이 문명 속의 불만에서도 그렇고 프로이트가 종교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왜 강박증적이냐 하면 자 보세요. 신이라고 하는 무한한 충만의 존재 혹은 신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신의 어떤 신적인 경험을 성스러운 어떤 세인트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그 순간 자체는 우리의 존재가 충만해야 하는 순간이고 무언가가 기쁨과 쾌락이 넘쳐나야만 하는 순간인데 자 이런 순간을 종교는 특히 주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혹은 뭐 힌두교와 같은 그 주요한 종교는 철저하게 억압하는 구조로 자신의 토대를 성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가 왜 그렇게 재래의식의 절차에 집중하는가? 이 재래의식과 이 과정과 절차의 엄격한 법을 강제하는가 하면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혹은 신의 쾌락을 이걸 정신분석에서는 대타자의 주의상스라고 부르죠. 그 대타자의 주의상스를 박탈하고 없는 것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그렇게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이 극대화된 그와 같은 상태여야만 해요. 쾌락이 극대화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종교는 우리를 억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은 뭔가 핍진한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보세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항상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진정한 쾌락으로 정말 충만하고 존재가 완전히 만개한 그 어떤 악도 어떤 고통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주는 그런 힘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악에 빠지지 않고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 그런 존재로서 설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자체는 신은 그와 같은 쾌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완전히 만개한 주일상스를 누리고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가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하지만 신은 충만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종교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엄격한 절차 속에서 모든 쾌락을 박탈당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으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발달해 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문명이 근본적으로 강박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와 같은 강박적인 태도를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철학은 그렇게 강박적이지만 그걸 해체하고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철학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서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계시를 받는 것 들어보세요. 그 순간은 충만한 순간이죠. 혹은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방언과 계시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종교의 유파도 존재하죠. 자, 그런 종교들은 절대적으로 신비주의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리고 그런 종교는 히스테리적이죠. 그런 종교는 강박증적인 구조가 아니라 히스테리적인 구조로 나아가는 자, 그와 같은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명이 근본적으로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강박증적인 태도에 반대해서 히스테리적인 구조로 나아가는 문명의 경향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구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 혹은 제 강의를 철학 강의만 듣는 분들은 이거 강박증 히스테리 그러면 나쁜 거 아니냐, 이거 어떤 병명을 지칭하는 용어 아니냐라고 해서 어떤 종교의 어떤 문명의 어떤 철학의 그 특성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강박증이다, 히스테리적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구조의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의 지향성. 그래서 문명을 커다랗게 놓고 보면 강박증적인 태도와 히스테리적인 태도 두 가지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착의 구조도 존재해요. 문명 속에서는. 그리고 정신증의 구조도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주요한 문명들은 강박증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죠. 강박증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 대타자의 주의상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즉 이 세상의 질서를 초과하는 완벽한 충만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관점을 취하는 태도가 강박증적인 태도이고, 히스테리증적인 태도는 그와 같은 질서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그 질서를 붕괴시키고 온전하게 어떤 주의상수가 자신의 신체로 틈입해 침륜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을 취하는 태도가 히스테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가 항상 공존하는데 주요한 것은 강박증, 지배적인 것은 강박증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질서를 규제하고 질서를 강제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강박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철학에서도 기원에서부터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철학. 서구 철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철학은 강박증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박증적인 태도는 이 질서 안에 우리를 가두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에 의해서 갇히는 우리의 사유의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자, 히스테리적인 그러한 담론들을 발명해 nem으로써 철학을 플라톤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재미있게도 재미있게도 바디우는 오히려 강박증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강박증적인 플라톤의 철학의 흐름이 붕괴되고 그 붕괴의 지점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찰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관찰됨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자, 작업하고 있었던 철학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공부할 바디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론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을 갱신. 그래서 이제부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 제가 이 바디우 수업 일부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서 그건 제가 공개했죠. 유튜브에 공개했죠. 이렇게 우리가 10번 강의를 하면 1개에서 2개 정도는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드리는데, 자, 그리고 이 모든 강의들은 2년이 지나면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렇게 공개되었던 이 마지막 수업 일부 강의 10강 수업에서 제가 이미 하이데거의 철학이, 하이데거의 그 형이상학 인문이라는 그 텍스트가 말하고 있었던 존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시작될 존재와 존재론의 문제, 그리고 현시와 현상, 그리고 현존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하이데거가 1935년에 했던 강의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죠. 형이상학 인문이라는 텍스트인데, 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라는 텍스트인데, 거기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voked in der Sprache werden und sind erst die Dinger. 번역을 하면 이렇죠. 사물들은 말씀 안으로 그리고 언어 안으로 도래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 번역이 좀 바뀌었죠. 제가 지난 일부의 10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을 때에는 사물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언어 안에서 존재하고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다른 번역이 적절한 것 같아서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이 werden 이라는 동사가 도래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번역을 조금 바꿨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존재라는 문제는, 자, 사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있는 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라는 문제는 언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우리가 존재론을 이야기한다면 무언가가 있다, 지구가 있다, 별이 있다, 행성이 있다, 한 인간이 거기에 있다, 정의로움이 있다,
있는가? 정의로움은 진정한 정의로움이 있는가? 진리는 있는가? 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걸 존재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문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혹은 사물들의 존재, 이 세계의 국가의 존재, 모든 것 존재, 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Wort, 혹은 Sprache, 언어, der Sprache, 언어.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언어와 함께 거기에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존재론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리학에서 어떤 물질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다 언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도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도 사실은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라는 개념은 결국 그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있다라는,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는 개념인 것이고, 그리고 관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학 언어의 틀을 전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물리학에서도 사실은 있다라는 존재의 개념은 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천체 물리학과 20세기, 21세기 물리학에서 우주의 암흑 물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우리가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의 영역에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의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코 어떤 과학기술에 근거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다면 그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의 관점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공백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있음의 문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 언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존재론이 뭐야? 그러면서 존재론 참 낯선 개념이네. 존재론을 공부해야 될 텐데 도대체 존재론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하고 위키피디아나 철학서적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최소한 그 프랑스판 위키피디아에는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존재론이란 있음이라는 언어, 있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이하잖아요. 왜 존재론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그 사물들, 거기에 있는 이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이라는 그 용어,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주장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결국 그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관찰한다라는 의미에서, 관찰된다라는 의미에서 언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언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이 없다면 왜 없는지, 이런 방식으로 그걸 둘러싼 것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둘러싼 것의 맥락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는 언어의 방식으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걸 언어의 방식이라고 하지 않고 사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유는 언어인 것이죠. 우리는 언어적으로 사유를 해요. 언어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사유는 곧 언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곧 언어인 것이죠. 언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언어 안에서 무언가가 도래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라는 것의 규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알랑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성찰 1에서 현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데, 현시가 무엇인지를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데, 그 현시는 결국은 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언가가 자신을 현시했다, 프레젠테이션했다라는 것,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없는 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공간에서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현존재에게는, 다자인에게는 우리는 언어적인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물이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물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현시는, 프레젠테이션은 그것은 언어적인 맥락 안에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 언어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징계는, 자, 이게 상징계라는 건 뭐예요? 언어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상징계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은 상징계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상징계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건 언어의 가상물의 세계인 것이지, 말들의 세계인 것이지. 상징계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존재는 언제나 상징계의 틀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상징계의 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상징계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야 우린 그걸 존재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도식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존재라는 무언가가 우리 앞에 이렇게 대상으로서 드러난다면, 자, 물론 그것은 실제의 영역에서 온 거예요. 실제의 영역에서 어떤 우리가 언어로서 접근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백상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말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등장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언어 이전의 존재인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체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체가 여러분 앞에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신체가 여러분 앞에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상징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징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백상현이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언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계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받고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를 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신체를 언어 이전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은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근본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존재로 파악할 때는 언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실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있죠. 우리의 신체가 있어요. 신체는 주이상스의 신체예요. 여기에는 원래 쾌락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신체가 그렇게 존재하듯이 어린아이는 아직 언어에 의해서 지배된 존재는 아니에요. 어머니와 밀착관계 속에서 충동을 탐닉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 신체가 있어요. 언어 이전의 신체. 자, 이걸 우리가 실제라고, 더 리얼이라고, 르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이 세계 안에서 드러내려면 결국은 언어의 강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강제를 받아들여서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조카이고 나는 가족 구성원 내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는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규정, 어떤 좌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거세라고 불러요. 정신분석에서는 언어에 의한 거세라고 부르죠. 자, 이 두 측면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언어만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유령인 것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만 있고 언어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현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철학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와 언어 둘을 모두 취했을 때에 드러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타자의 언어인 것도 맞고 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외시키는 건 맞아요. 우리를 타자의 언어의 권력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분절해 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세계 질서 안으로 세계 내 존재로 우리를 환원시켜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언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즉 언어에 의해서 거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분석의 표현을 쓰자면 조현병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신체를 빼앗기고 장악당하고 박탈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입상스를, 우리의 쾌락을 강박증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문명은 강박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명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강박증적인 거예요. 이미 타자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질서를 강제한다라는 의미에선 강박증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국 우리의 쾌락이 박탈된 세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세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계 내 존재라는 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명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어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강박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명은 강박증이다라는 그와 같은 규정은 결국 언어의 강박증적인 강압을 우리가 문명 속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강박증의 특징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타자의 언어의 상징계의 외부에 있는 주입상스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계속 대타자의 주입상스를 존재하지 않는 걸로 강박증은 규정한다. 강박증은 이 대타자의 주입상스를 부정한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세계를 하나의 집이라고 봅시다. 집. 우리는 집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언어의 집이에요. 언어의 집은 바깥에 있는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자, 그런데 이 언어의 집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인 거예요. 자, 지금 문명은 강박증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플라톤은 뭐 강박증적이었다, 뭐 종교는 강박증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규정은 언어적이었다라는 규정이기도 하고 질서와 권력을 의미하는 언어적 강제를 받아들인 문명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적이라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아무런 언어가 아니라 일관된 어떤 언어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종속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이고 언어는 질서예요. 우리는 그 언어를 따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언어의 집을 통해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서 안에는 쾌락이 없어요. 질서 안에는.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업로드하고 있는 그 2년 전에 강의했던 4개 담화, 잉여향유와 4개 담화라고 하는 정신분석 강의에서 세미나 17을 공부하기 위한 개념 강의였던 것이죠. 거기서 강의했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문명은 신경증적이고 강박증적이다. 문명은 그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 역시 쾌락을 박탈당한 존재다라는 방식의 설명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유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어의 집은 지배자가 있고 그 지배자는 언어의 지배자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언어의 권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걸 옛날에는 왕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유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억압의 기제가 언어의 형태로 우리를 강박증 속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의 쾌락을 다 차단해 버렸던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자는 이러면 안 되고 남자도 저러면 안 되고, 물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보다 많은 쾌락의 접근에 허용이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들, 그 강제를 누가 우리에게 강제했는가 하면 권력층인 것이죠. 왕과 귀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왕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왕은 우리에게 자, 유교는 이래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규범 속에서 갇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왕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 왕들을 결국은 타자 중에서 가장 큰 타자,
권력을 가진 타자인 대타자의 대리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왕들은 과연 본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관찰해 보세요. 왕들 역시 온갖 종류의 강제에 자신을 스스로 내어 맡겼어요. 왕들 역시 법을 어기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증적 문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떤 지배자도 본인 스스로 역시 그 시대를, 그 왕국을, 그 세계를 지배하는 법의 강제 안에 스스로를 맡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법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강박증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강박증적인 거예요. 이 강박증의 세계에서는 어떤 대타자도 주입상스를 갖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통용된다라는 거죠. 강박증의 세계에서는 이 대타자의 세계,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어떤 쾌락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명의 강박증이라는 것이죠. 대타자의 주입상스는 그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입상스가 있다라는 뜻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는,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강박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철학의 세계, 그러한 종교의 세계, 그와 같은 세계 그 자체, 문명 그 자체 안에서는 주입상스라는 것이, 즉 쾌락이라는 것이, 즉 충만함이라는 것이, 좋은 어떤 존재의 어떤 분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다.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고통이야. 여기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너희가 이 강박증의 세계에서 강박증적인 질서를 잘 지켜낸다면, 즉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날 이후에 너희들은 정말로 지고의 충만한 쾌락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종교는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천국의 낙원의 이미지도 그렇게 충만한 것 같지는 않죠. 뭔가가 핍진해요. 뭔가가 무생물적이에요. 거기서는 고통도 없다지만 그렇게 큰 쾌락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이게 강박증적인 종교가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할 때 보여주는 약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광적이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고 그냥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박증적인 문명 속에서 태어나서 강박증을 담당하고 지탱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에게 주입상스를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문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문명이 그렇게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강박증이 왜 안 좋은가 하면, 강박증은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의 바깥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건 양면적인 것이 있죠.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아요. 자,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가 우리를 보호한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신체가 거세당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주입상스에, 신체의 충동의 폭발로부터 방어될 수 있다. 그것이 억압되니까.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인 것이잖아요. 문명이란 결국 우리의 신체의 성충동을 억압하는 기제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충동의 폭발을 경험하지 않고 승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필터링하고 있다. 우리의 주입상스를, 우리의 죽음 충동을, 우리의 성 충동을, 어쨌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초과적인 무엇들을, 즉 주입상스 그 자체를 필터링해서 우리는 그걸 억압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쾌락 원칙 안에서 혹은 현실 원칙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보호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그러한 같은 강압이 또 너무 강해지면 그 안에서 붕괴되는 지점들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또한 강압적인 강박증이 오히려 초과와 붕괴를 초래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강박증은, 이 질서에 대한 추구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 좋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대체로 이 나쁜 점을 지적하죠.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나쁜 점이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주어진 질서 안에, 즉 유한성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나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그렇죠. 교육이 단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학생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건강한 자아의 이상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을 구성해 나가지 않을 때 제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고 교육과 의료 권력이 결탁해서 우리의 존재를 유한성 안에, 강박증적인 세계 안에 가두어 버리려는 그와 같은 현상으로도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ADHD예요, 여러분. ADHD. 어떤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자,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말을 안 듣는 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여유로운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젠간 지가 좋아하는 거 찾겠지. 애가 뭐 다 그렇지 뭐.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 말을 하루 종일 잘 듣겠어.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 뭐 자기 할 일이 다 있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아이를 놀게 해주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뭐 폭력적이 됐었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폭력적이 되는 대신 학교가 의료의 이름으로, 의학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ADHD 진단을 받게 해요. ADHD 진단, 온갖 종류의 테스트지, 그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유치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심리 테스트지를 아이에게 주워놓고 그 테스트지를, 그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생 1, 2학년짜리가 그 테스트지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ADHD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정신병자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거의 10중 8구 예외 없이 약물 처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뇌에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뇌가 좀 잘못됐구나, 기능장애가 있구나, 엄청난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약물을 투여해서 아이가 말을 잘 듣도록,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의학의 권력과 교육의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이 담합해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강박증적인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늘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처럼 ADHD, 특히 ADHD라는 의학의 오류와 의학의 오만과 권력을 비판하는 흐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여담처럼 조금 옆길로 새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다면, 자, 너무 선생님이 하는 말과 의사들이 하는 말에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여러분 1시간만 진지하게 대화해 보면 그들도 잘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도 잘 모르지만 이런 규범이 있으니까, 이런 진단 편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것에 의존해서 진단할 뿐이에요. 당신 아들은, 당신 딸은 정신병자예요. ADHD예요. 그러니까 약물 먹어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린 아이의 뇌를 혹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엽적인 얘기로 잠시 흘러 들어갔었지만 다시 뒤로 나오면 이렇습니다. 강박증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규정과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1mm라도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초과에 대해서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해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바디오 1부의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데거의 그 형이상학 입문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정상 밖의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상 밖의 것. außerordentlichen 내 것을, 정상 밖의 것을, ordentlich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ordinary라는 거죠. 노멀한 것이죠. 그 노멀한 것의 밖의 것, 아웃의 것, außer의 것을 질문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박증적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범주를 규정하고 사는데, 이 정상성의 범주는 철학이 보기에는 강박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적인 철학의 대표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성이라고 하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상이라고 아무런 비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계 안의 세계는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병인가 하면 강박증적 병이라는 거예요. 그 강박증의 세계에서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권력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정상 바깥에 있는 것을, 정상성의 규정 너머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 사유하는 그와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존재 질문이,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존재 질문이고, 그게 역시 우리도 바디오를 공부하고는 있지만 이어받아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존재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형이상학 인문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Warum ist du überhaupt sein des und nicht vielmehr nicht? 왜 있는 것은 도대체 있고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 기괴한 질문. 우리는 있다라는 것, 거기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있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 던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가족 내부의 구성원이야. 당연히 그런 거지. 내가 뭘 그 질문을 던져. 나는 우리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회사원이야. 학교 선생님이야. 학생이야. 질문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그런 있음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게 정상이라고 불려지는가? 왜 그게 강박증이라는 병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데거는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욕망 속에서 철학을 했던 철학자다라고. 제가 조금 뒤에는 바디오가 어떻게 강박증적인 구조 안에서 강박증을 초과하는 전략을 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이데거의 이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것이고, 그 밑에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에는 락강의 4개 담화에서의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가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제 해명을 들어보시면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결국은 어떻게 철학적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시작점에는 빗금친 S가 있죠. S하고 빗금이 있어요. 이건 subject, 수의제가 빗금쳐져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에게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쾌락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제가 지금 쾌락하지만 이 쾌락은 뭐 맛있는 걸 먹는 쾌락, 뭐 좋은 재미난 뭐 게임을 하는 쾌락, 이런 것이기보다는 존재의 쾌락을 말해요. 존재의 쾌락. 즉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진리를 찾게 되면 쾌락에 넘쳐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쾌락에 접근 금지당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박증의 세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남이, 타자가 만들어 놓은 권력에 의해서 규정당할 뿐이고 그 규정 속에서 복종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빗금쳐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엔 쾌락이 없어요. 존재에 대한 쾌락이 없어요. 거긴 그냥 질서를 따를 뿐이에요. 이게 빗금쳐진 수제, 주체, 서브젝트의 현상이에요.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히스테리증적인 구조 안에서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린 거기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질문하죠.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화살표가 질문의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하면 S1에게 질문해요. S1은, 자, 여기서 S는 시니피형을 의미하죠. 기표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상징계를 의미해요. 시니피형, 기표, 언어의 세계, 언어의 왕국, 제가 조금 전에 언어의 집이라고 표현드렸던 그 세계를 의미하죠. 언어가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에 권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의 첫 번째 1번 언어, 1번 기표, 모든 이 언어의 세계를 만들어낸 대타자,
라고 가정되는 누군가가 만약에 설정될 수 있다면, 논리 수식 속에서,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그런 존재가 설정될 수 있다면, 자, 그 존재에게, S1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달라고. 진리를 말해달라고. 정신분석 내담 상황 안에서는 이건 분석가가 되죠. 분석가가 그 정신분석이라는 내담 상황 안에서 권력자로 가정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분석가가 이 내담 상황에서는 지식의 언어의 담지자이고 언어의 권위자이다. 이 분석 언어, 정신분석이라는 언어 안에서는 저 사람이 1등이다, 권위자다 라고 믿음을 갖고 분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S1에게 내담자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달라고.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해달라고 하는 이 내담자의 요구에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빗금친 S의 밑에 작은 a가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내담자의 증상이에요. 내담자의 증상. 다시 말해서 빗금쳐져 있지만 무언가가 자꾸 날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강박증적인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억압되지 않은 무언가가 나를 자꾸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환자는 고통스러워해요. 다시 말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가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신체는 실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식을 통해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한쪽은 실제인 거예요. 신체. 한쪽은 언어이지만 이 언어의 권력이 우리의 실제를 장악해서 우리가 존재로서 이 세계에 출현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종속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와 언어는 다른 거니까. 우리의 신체가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제가 히스테리적인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드렸잖아요. 자, 그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와요. 이 대상 A, 이 A라고 표시된 저 S의 밑에 진리의 장소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린 시절에 교육받은 그대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교육한 그대로, 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라고 말한 그대로, 그 엄격한 질서 안에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언어의 강력한 질서를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마음이, 증상이, 혹은 누군가가 사건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예수가 찾아왔듯이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철학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뭐 남들처럼 잘 살면 되는 거지, 행복이라는 건 뭐 그런 거지, 나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내 친구들이 살아가듯이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걸로 행복한 무언가를 하고 가족을 이루든가, 뭐 가족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행복한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평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 내 삶은 과연 진리에 접근한 삶인가?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혹은 좋은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이전에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이데거의 톤이잖아요. 말투잖아요. 이전에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맞다, 그게 그냥 삶이다, 그게 나의 존재다라고 나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저 A가 출현하는 순간이에요. 증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득 보았던 한 편의 영화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차이밍량의 영화가 그런 경험을 해줬던 것 같아요. 차이밍량 영화 중에 애정만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죠. 문득 어떤 영화가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나의 삶을 흔드는 것이죠. 문득 읽었던 한 권의 책이
나의 존재를 흔드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다 맑고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고 그대로 남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무언가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몸의 증상이건 책이건 영화이건 음악이건 혹은 어떤 친구이건 어떤 강의이건 어떤 철학이건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 어떤 한 편의 에피소드이건 어떤 강의이건 누군가의 목소리이건 자 그게 나를 흔드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거죠. 너무 그냥 잠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빗금친 S가 자신이 빗금쳐져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소외되어 있구나. 나는 타자의 권력과 강박적인 질서를 내 안에서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는 로봇에 불과했구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말해달라라고 S1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해달라. 진리를 말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S1은 그 철학자이건 그가 철학자이건 그가 소크라테스이건 그가 과학자이건 그가 선생님이건 선배이건 혹은 어쩌다 어른에 나오는 강연자이건 혹은 어떤 책을 쓰는 저자이건 지식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의무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죠. 빗금친 S가 히스테리증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안다고 말했으니 답을 내놔봐라. 지식을 내놔봐라. 그게 바로 S2인 거예요. S1이 생산하는 지식으로서의 삶에 관련된 담화를 토해내라 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나 왜 이렇게 아픈가?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 왜 이렇게 우울한가? 너가 해석을 한번 토해봐라. 지식을 내놔라. 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히스테리증자의 구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 왜 철학이 히스테리증적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히스테리증자의 한계는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S1이라고 하는 권위자가 S2를 즉 삶에 관련된 진리에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면 그거를 끝으로 생각해요. 그걸 받아먹으려고 하죠. 받아먹고 그 지식을 탐닉하다가 S2를 탐닉하다가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건 좀 낡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S1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강연자를 찾아가죠. 또 다른 철학책을 읽게 되죠. 또 다른 선배님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여정은 결코 하이데거가 말하는 철학자의 여정이 아니에요. 이런 여정은 결코 바디우가 생각하는 철학적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럼 뭐가 철학적 삶이냐? 이건 세미나 17의 정신분석가 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담화로서만 설명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결론만, 이 부분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의 주인 기표를 생산해내어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철학적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디우의 철학이고 하이데거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타자에게, 권력자에게, 강연자에게, 강의자에게, 선배에게 지식이 무엇인지를 100번 질문해봤자 당신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100번 읽어봤자 그 철학책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여러분들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읽고 소화해내어서 책 먹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를 발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게 존재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존재 질문을 던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디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재 질문은 히스테리적인 욕망을 통해서 시작해요. 히스테리적인 욕망은 조금 전에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은 그 이전에 우리가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가정해요. 우리가 충만한 존재라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철학은 혹은 정신분석은 혹은 하이데거는 혹은 바디우는 우리의
삶을 소외되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 이 강박증적인 세계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그건 보호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받는 것은 맞지만 또한 그것은 지배받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유한성 안에 가두는 것이다. 유한성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 배우고 자란 대로 똑같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사태이다. 그건 진실한 삶이 아니다. 진실한 삶이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창안해내는 것이다. 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는 설명했죠. 마치 무엇인 듯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마치 무엇인 듯, as if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무엇인 듯이라는 표현은 아간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면서 강의했던 강의록,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 강해를 남겨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던 그 강해 수업을 출간했던 텍스트에서 표현된 용어예요. 마치 무엇인 듯, 마치 무엇인 듯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강박증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에서 이게 신경증의 본질이라면 그와 같은 신경증을 또한 전복시키는 질문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히스테리증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증적 욕망은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히스테리증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아간베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문장을 반복하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소명받은 자라면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마치 무엇 아닌 듯 살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아간벤이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걸 호스메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의 언어로, 그리스어로 호스메라고 표현하죠. 마치 무엇 아닌 듯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돌아와서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의 질서를, 즉 강박증적인 질서를 오히려 병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퇴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를 붕괴시키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서 혹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도록 낡은 것을 버리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렇게 언어적인 방식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권력이기 때문에, 즉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다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은 언어에 대한 탐사라는 거예요.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존재론은 논리학이고 언어학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언어적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는 사물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사물을 막 만져가면서 이게 그냥 거기 진짜로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물을 만져도 우리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물을 관찰해도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틀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물들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모든 존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이라는 것은, 존재를 탐사하는 것이라면 결국 언어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은 바로 그 존재가 걸쳐져 있는 가상의 영역, 즉 언어의 영역을 몰락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언어와 실제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언어의 영역을 몰락시켰다면 그 존재가 걸려있는 다른 측면, 즉 실제의 측면을 드러내어서 그 실제의 역동을 사용해서 새로운 존재 질서의 언어가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과 절차라는 것이죠. 그게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지난 일부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바디움이 이렇게
하이데거는 시적인 언어를 탐사했는데 왜 자기는 수학적인 언어로 접근하겠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목을 매느냐 거기에 왜 수학의 언어가 중요하고 시적인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논쟁 속으로 우리를 존재론의 와중에 끌고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하셨을 수 있는데 그건 단지 도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존재론을 하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게 단지 도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것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언어를 도구로 존재론이라는 건 어쨌든 언어로서 하는 거니까 언어를 도구로 해서 존재에 접근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니고 이미 존재가 언어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언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언어적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결국은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언어적인 말씀 안에 있는 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디우는 나는 수학의 언어를 선택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디우가 왜 자신은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야. 이건 일부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바디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존재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예술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술은 개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학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혹은 미학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이 보편과 개별의 문제에서 바디우는 보편성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존재가 언어에 걸쳐 있는데 그 언어의 해체와 언어의 권력을 분쇄시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일단 우선 그렇게 생각합시다. 바디우는 보편성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학의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의 언어는 보편적 언어예요, 여러분. 1과 2, 3과 4, 자연수 이건 동양에서 다루건 서양에서 다루건 둘 다 이해 가능한 개념이잖아요. 보편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머리가 좋건 머리가 나쁘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아주 빠른 속도로 그걸 이해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좀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시간과 공을 들이면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충실하게 욕망을 투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보편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디우는 그 보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플라톤의 텍스트 안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어떤 수학에 관련된 수학의 기하학의 어떤 이론을 그려서 귀족이 그걸 노예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노예가 이걸 이렇게 보더니 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노예이건 귀족이건 프롤레타리아이건 자본가이건 악당이건 선한 자이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편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개념이 철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철학은 그 보편성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보편성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 개념은 평등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특정한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만 어떤 특정한 귀족과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혹은 그러지 못한 사람만 소유하게 되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자 이건 바디우가 생각하는 철학의 위상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은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예이건 귀족이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론을 구성해내는 것이 철학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또한 제가 동의하는 바라는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영역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감 속에서 혼자만 경험되는 신비주의적인 무언가가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디우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성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플라톤이 위대하다라고 바디우는 자신을 플라톤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강박증을 통해서 플라톤을 돌파해서 넘어서려고 하고는 있지만, 플라톤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 바디우 책 조금 읽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보편적이야. 이 책이 뭐가 보편적이야. 난 너무 힘들던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노동자가 시간도 없고, 예를 들어서 팔자 좋은 뭐 학자님들이라면 이 책 천천히 읽어가면서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당장 내일 무슨가 노동을 해야 하는 뭐 택배 배달 노동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시간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은 사치일 뿐이지 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은 존재론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수학, 특히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복잡해요. 그리고 볼륨이 커요. 양이 많아요. 책이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노동을 요구하죠. 아주 많은 노동력을 요구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것을 요구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를 따라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느린 방식으로 짚어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거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자, 그런 관점에서 바디우는 보편성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보편성을. 수학의 언어를 쓰는 건, 여러분 이래요. 만약에 어떤 시적인 언어, 하이데거처럼 어떤 문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참조해 가면서 어떤 존재론에 대해서,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시를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시인데, 그런 문학 작품을 나에게는 그 정도까지 감동을 주지 않는데, 헬더리는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하이데거의 그런 존재론의, 존재의 진리의 사건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예술가에게는 이건 좋은 예술이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난 그건 예술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 그건 개별성의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1 더하기 1은 2인데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좋아하고 말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으로 우리의 사유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바디우는 그런 관점을 따라간다는 거죠. 바디우가 수학을 하는 이유는 그걸 좋고 말고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접근할 수 있고 말고의 문제인 것으로 철학을 규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수학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모두가 수학의 집합론을 따라가다 보면 그걸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그러한 언어로 탐사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디우는 보편적 언어의 권능을 복권시키는 철학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보편적 언어, 수학인 거예요. 바디우에게는.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보편성을 복권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세기는 소피스트들의 세계였으니까. 즉 상대주의자들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상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것도 좋고 나도 좋아. 최고로 좋은 게 있을 수는 없어. 그냥 각자가 다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다원주의예요. 근데 바디우는 이것에 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마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너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가치가 있으니까 난 너 비판하지 않을게.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화해처럼 보이죠. 물론 화해이기도 해요. 당신에게 나의 진리를, 나의 진리관을, 나의 세계관을 강제하지 않겠어. 됐어. 우리 싸우지 말자. 너는 너의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는 나의 좋아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 자, 이건 잠정적인 중립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죠. 하지만 굉장히 나이브한 태도라고 바디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을 때 갑자기 굉장히 모순된 현재의 권력자가 등장해서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모든 걸 장악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철학자들이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기본적인 논지였던 것이잖아요. 문화 상대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모든 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광장에서 논의를 하지 않게 되자 그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개입해 들어온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권력이 개입해 들어오고 정치의 권력이 개입해 들어와서 거기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권력의 주장자가 개입해 들어와서 모든 정의로움에 대한 판을 휩쓸어 버려요. 정치적인 공간을 오히려 광신적인 종교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상대주의가 보이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바디오는 그것을 그만두자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그만두자. 정말 옳고 그른 게 있다라는 판단에 다시 한번 참여해보자. 그리고 그걸 보편적인 언어로 시도해보자. 다시 한번 보편성의 권능을 복권시켜보자 라는 철학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디우가 그럼 일자의 하나의 철학이 있다. 그 하나의 철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다 지배해야 한다라는 플라톤적인 주장을 하는 철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하나의 철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것이 포착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디우의 역설이에요. 아주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있다는 걸 바디우는 증명해내려고 해요. 수학의 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불확실한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계산할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수학자적인 태도로 불가능성을, 무한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무한인지, 어떤 게 더 큰 불확실성인지, 어떤 게 더 진리에 가까운 불확실성인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강박증적인 태도를 통해서 히스테리적인 욕망의 그 끝점까지 가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디우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본론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바디우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해요. 강박증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 보편성을 획득하고, 하지만 강박증이 우리에게 주는 약점이 뭐였어요? 현실 세계가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자, 그런 강박증적인 태도, 강박증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유한성을 강제하는 그러한 약점을 넘어서서 보편성과 함께 창조성까지 같이 획득하려는 것이 바디우의 철학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디우는 이제 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해요. 현시. 현시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일부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시라는 것은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언가 거기에 있고, 자, 그거는 첫 번째 사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자, 이게 존재예요. 존재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럼 그건 환상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본다. 그럼 환각이잖아요. 환각.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혹은 뭐가 있는데 우리 앞에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있다라고 짐작만 해요. 짐작도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냥 상상만 해요. 자,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는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인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다면 그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자, 그건 신비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그냥 망상일 뿐인 것이죠. 무언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역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시, 프리젠테이션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어떤 것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런데 정리하자면 이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 어떤 방식으로, 언어와 함께 자신을 드러내죠. 그게 조금 전에 존재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던가 혹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언어가 없는 세계에서도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는가. 자, 그런데 그건 존재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명 속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명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문명 바깥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 문명이란 언어적인 사회의 형식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언어가 아닌 어떤 상태의 세계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상상하는 것도 언어적인 상상이에요. 우리는 이 언어적인 상상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간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약간은 수준이 낮은 동양 철학들이 있죠. 인간의 언어가 없어도 뭔가가 있을 수 있고, 언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출현해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상조차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유가 없다면, 말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다면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통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 없다면 문명을 구성해낼 수도 없어요. 존재론을 구성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필연적인 조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지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면 현시하려면 현시는 언어적인 구조를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디우는 그렇다면 존재론을 탐사하자면, 자, 존재에 대해서 탐사하는 것이 존재론이라면, 그렇다면 바디우는 이 언어의 세계를 어떻게 탐사하려고 하는가? 자, 이 언어의 세계를 제가 락강 용어를 섞어 쓸게요. 상징계라고 불러요. 상징, 무언가 상징하니까, 언어들이 무언가 상징하니까, 그 본래 자신은 아니지만 그걸 재현해내니까 언어의 세계는 상징계의 세계예요. 쌍볼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언어의 세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미적인 요소. 이 두 개를 락강은 기표하고 기의라고 나누었어요. 기표와 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하실 때 문법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문법은 구조예요. 문법은 구조예요. 뭐 주어 다음에 뭐 동사가 온다든지 형용사가 온다든지 체언이 있다든지, 이게 다 구조예요. 구조, 언어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의미하고는. 우리가 물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의미 자체와 구조 자체를 언어의 두 가지 요소라고 분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디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의미는 우리를 환상 속으로 이끌어 들어간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존재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그 언어가 어떻게 존재가 자신을 현시하는지를 이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구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디우는 상상계적인 것, 의미적인 것을 다 제거하려고 해요. 의미의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디우가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난 1부에서 말미에 성찰 1의 첫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처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거기서 존재론 혹은 존재가 현시되는 것의 근본 조건으로서 일자와 다수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 일과 다수, 일과 이죠. 이 이상은 다수잖아요. 일은 하나인가 단수이고, 하나, 일자, 다수와 하나, 둘이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요 두 개만 남기고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일과 다수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잖아요. 구조 중에서도 최소 구조인 거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테지만 결국 일과 다수라는 것은
최소 구조인 것이고 이 일과 다수라는 개념만 가지고 구성된 언어 구조가 바로 집합론이기 때문에 바디우는 집합론을 가지고 존재론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들은 자 이걸 정신분석에서는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상상계적인 요소라고 부르는데 상상계적인 것은 배제해버리자라는 거죠. 상상계는 우리를 환영 속으로 이끌고 들어갈 뿐이지 진정으로 존재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시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상징계적인 구조, 기표적인 구조 혹은 근본적인 구조만 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주 그 언어의 최소 단위만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척하자는 거. 의미는 배척하자라는 거. 존재가 어떻다. 존재는 아름답다. 존재는 충만하다. 이런 의미 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하이데거에 대한 견제가 있죠. 하이데거는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존재의 자기 출현을 자기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건 의미화의 세계라는 거예요. 의미의 세계는 너무도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의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차갑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단어, 존재는 뜨겁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나의 존재는 펄펄 끓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환영들을 출현시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는 하이데거를 히스테리적인 존재의 철학자로서 규정하고 밀어내요. 나는 반대의 길을 가련다라는 거예요. 나는 강박증자니까 나는 상상계를 포기하고 구조만은 다르겠다. 최소 원소만 가지고 구조의 최소, 일자와 다수라는 구조의 최소 원소만을 가지고 철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재미있게도 지금 바디우의 존재론 여러분들이 강의해드리고는 있지만 세미나 17에 네 번째인가요? 강연에서 제가 지금 세미나 17의 강의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잠시 멈추고는 있지만 10월 말에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그 세미나 17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마지막 세미나 17을 마무리 짓는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 락강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을 진행할 텐데 어쨌든 그 세미나에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텍스트는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텍스트는 그 세미나 17의 락강이 했던 언급인데 어떤 언급인가 하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언급이에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자 바디우의 철학과 연속성이 있어요. 바디우의 철학은 이런 분석 철학의 전통을 받아들이죠. 물론 분석 철학의 전통 바깥으로 나아가는 즉 강박증을 통해서 강박증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분석 철학을 사용하지만 분석 철학의 도구를 통해서 분석 철학이 붕괴되는 지점까지 나가는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 바디우의 철학이기는 한데 그 분석 철학의 어떤 뭐랄까요 아버지격이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논점을 관점을 락강이 이렇게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바디우의 철학을 시작하는 마당에 분석 철학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텍스트,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PDF 텍스트에는 없어요. 지금 이 강의 텍스트에만 PDF, PPT 자료로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하이데거적인 그런 의미적인 접근을 왜 바디우는 피해가려고 하는지 혹은 그런 전통이 분석 철학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습니다. L'habitation en septenton sous un pommier dont les ramures à coup sûr peuvent suffire à capter très étroitement votre attention pour peu que vous vous y obligiez aura tout de même ceci de caractéristique, que vous ne pourrez rien en tirer si ce n'est l'affirmation que rien d'autre ne peut être dit vrai que la conformité à une structure, que je ne situerai même pas à me mettre un instant hors de l'ombre de ce pommier comme logique, non, comme proprement l'auteur l'affirme, grammatical.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얼마간의 삶에서는 확실히 그곳의 나뭇가지들이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의 이목을 끄는 곳으로 충분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한에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 일이 됩니다. 즉 구조의 정합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다는 확언만을 여러분은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논리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그늘 바깥으로는 나가지도 않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확언하듯이 문법적이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그늘 바깥으로는 나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텍스트가 조금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락강의 목소리잖아요. 락강이 그 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의 지금 이제 그 초기 철학을 말하죠. 논리 철학 논거를 말하죠. 초기 철학. 거기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저자는 문법적이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그늘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이 문법이라는 건 언어의 구조인 것이죠.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만 철학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강박증적인 구조를 철저하게 탐사하고 이 강박증적인 논리 구조가 전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대해서는 낭만주의자들이 하듯이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언어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언어의 구조가 전부라는 거예요. 즉 의미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처럼.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는 실제와 현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현실을 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탐사할 때 현실은 언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것을 철저하게 구조적으로만 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만을 탐사해야 하고 그것의 외부에 대해서는 즉 사과나무의 그늘 바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철학의 음담패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락강은. 철학의 음담패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결국은 논리적인 구조인 거예요. 사과나무의 나뭇가지들이 논리적인 구조인 것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들, 그 의미들은 맛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태도였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락강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석 철학의 아버지로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어떤 규정 속에 있는지, 어떤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습니다. 바디우도 지금 이런 비트겐슈타인적인 태도로 시작은 하고 있어요. 자, 존재로는 존재가 현시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현시는 언어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언어적인 것은 의미의 세계를 통해서 접근하면 환상만을 보게 된다. 즉 사과나무 그늘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환상의 세계이고 환영의 세계인데 거기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이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이 태도, 이 생각과 바디우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의 논리의 세계가 모순 없이 정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순 없이.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법의 세계가 붕괴되지 않는 수준에서 협소하지만 완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바디우는 20세기 중반, 중후반 사람이죠. 이 존재와 사건을 썼던 것은 198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이미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논리 철학과 분석 철학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지난 일부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 수업에서도 러셀의 영리를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자, 분석 철학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수학자들이 이 논리적인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프레게와 같은
논리학자가 등장을 해서 언어가 정교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의 그 나뭇가지 아주 정교한 논리들만을 우리가 탐사하면 그 언어가 완결될 수 있고 그것이 존재의 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것만이 존재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논리적인 언어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러셀의 역설을 통해서 집합론의 언어가 수학의 모든 기본적인 논리를 지탱해 주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집합론의 언어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는 집합과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집합이 어떻게 서로 뒤엉키면서 결국 논리학 자체라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는지를 바디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존재의 현실을 철저하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언어로 접근하는 것은, 자,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 하듯이 사과나무의 그늘 안에 머무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문법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언어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 그것을 지키고자 머물고 있지만, 바디우는 그 나뭇가지의 어디가, 그 문법의 어디가 뒤엉키는지, 어디가 초과하는지, 분명히 저 나뭇가지는 부러지는 결절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과 바디우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과나무 그늘 아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인용문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바디우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러하듯이, 혹은 다른 많은 강박증자들이 그러하듯이 대타자의 주일상스를 부인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충만함이 존재할 수 있다. 막 어떤 진리 경험의 신비주의적인 초월이, 신비주의적인 범람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거부하죠. 즉 사과나무의 그늘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하이데거는,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데거는 그러한 존재의 충만한 경험이 문학적으로 묘사 가능하고 그곳에 존재가 있다, 그곳에 현시가 있다, 그런 게 현시다, 진정한 현실은 그렇게 문학적인 아주 아름다운 표현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립되는 거예요. 대타자의 주의상스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대타자의 주의상스를 인정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대타자의 주의상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디우처럼 강박증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대타자의 주의상스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어 내부에서 균열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바디우는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타자의 주의상스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조금 이야기가 좀 꼬이고 있죠. 바디우는 대타자의 주의상스가, 즉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강박증적인 그 구조의 유한성의 내부에 균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산해냄으로써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강박증적인 유한성의 내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강박증의 외부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겐슈타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흔한 강박증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석 철학자들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다음 수업에서, 본문에서 칸토가 보여주었던 그 태도와 바디우가 보여주었던 그 태도는 참으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칸토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무한을 증명해냈어요. 수학적인 방식으로. 어떤 붕괴하는 지점들을 발견해내고 거기를 계산해낸 것이죠. 하지만 칸토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학자가 되어버리죠. 신이 존재한다. 우리의 보편적인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붕괴의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산해낸 이후로는 칸토는 오히려 히스테릭증자가 되어버리죠. 칸토는 오히려 신의 존재가, 무한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학자가 되어버려요. 아주 뛰어난 수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자가 되어버리죠. 바디우는 그걸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이 경이롭다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한 강박증적인 수학자가 정교하게 유한성의 끝 지점을 파악해내어서 무한성이 계시되는 지점을 계산해낸 뒤에 그것을 신의 영광으로 돌리는지를 아주 경이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찰하죠.
하지만 바디우는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디우에게는 구조가 중요해요. 하이데거에게는 의미가 중요했어요. 하이데거에게는 그 존재가 자신을 현시하는 과정은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였어요. 반면에 바디우에게는 그런 의미의 세계, 그런 상상계적인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존재를 이해하는 사유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죠. 그 대신 구조를 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골격을, 그 골절을, 그 사과나무의 나무 가지들을,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아니고 그 나뭇가지, 그 본체를 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계적인 것을 배척하는, 즉 시인들을 추방하는 플라톤의 행보를 바디우가 반복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해서. 그래서 시인들을 이 도시에서 추방해야 한다라는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판받을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디우는 여러분들 중에 시나 문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바디우는 문학이 나쁘다, 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디우는 지난 수업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가 발생하는 장소는 시인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진리가 발생하는 장소는 예술가들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철학자는 진리의 발생을 체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었다라고 엄밀한 수학적 언어로 증명해내고 인정하고 발견하는 사람이지, 진리의 발생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에요. 정치인들이고 과학자들이고 연인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진리는 거기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계산하는 사람이지, 계산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사람인 것이지, 그러니까 2차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진리 발생의 장소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는 아니에요. 자,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철학자는 진리의 발생에 관여하지 않아요. 진리의 발생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고 연인들이고 정치적 혁명가들이고 과학자들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철학자가 시인인 척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플라톤이 도시에서 시인들을 추방하자라고 말했고 그렇게 시인들에 대해서 배척했던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아카데미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학자가 아니라면, 기하학자가 아니라면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은 진리를 발생시키거나 창안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아주 명백하고 명료하고 엄밀한 이성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시인들을 추방하자라는 것은 철학적 사유 안에서 시인들을 추방하자라는 거예요. 시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철학자는 시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구조에 대한 탐사로서 설정을 하고 시적인 감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존재는 말씀과 실제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실제가 존재 안에서 언어와 실제가 함께 있을 때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거. 하나는 의미의 유형, 그리고 하나는 구조의 유형. 하이데거는 저 존재가 의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지점에 주목했어요. 이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상계적인 측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 의미는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바디우는. 그래서 저 의미를 배제하고 저 의미의 세계는 현존의 존재론이 다루는 세계인 것이죠. 현존, 프레정스, 이미 거기에 있는 명사적인 세계인 것이죠. 자, 그걸 다루는 존재론을 바디우는 포기하고 구조를 다루자라는 거예요. 즉 구조는 현시의 세계인 것이죠. 현시는 드러나는 동사적인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절차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다룰 수 있는 세계인 것이죠. 자, 그걸 바디우는
존재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언어의 구조를 다루자. 언어의 효과인 의미를 다루지 말고 언어의 구조를 다루자. 그게 존재에 더 가까운 장소까지 우리의 사유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마치 무엇인 듯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무엇인 듯의 세계. 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는 우리 게 아니었어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지향성을 따라서 우리를 표현하도록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이러한 존재의 방향성은 우리 자신의 뜻은 아닌 거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의 뜻인 것이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성스러운 권위가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도록 하는 그 언어적인 권력의 구조를 탐사하는 것을 바디오는 존재론으로 봤던 거예요. 이 구조를 탐사하면 그 맨 밑바닥에 우리의 존재가 실제와 만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곳에 의미를 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마치 무엇인 듯의 삶의 언어적인 권력의 구도의 맨 밑바닥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들은 표면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니까. 의미들은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다가와서 우리를 그것에 접근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의미의 차원은 더 깊은 영역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효과인 것이니까. 상상계는 효과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의미의 차원을 배제하고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언어의 구조에 그 층층이 쌓여있는 맨 밑바닥까지 구조적인 탐사를 해 나가는 것을 존재론의 지상 임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는 존재의 질서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이상을 갖지는 않아요. 그 너머의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갖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나요? 그 이상은 있다라는 거죠. 아노말리, 즉 이상함, 비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의 초과의 지점, 그러니까 그 구조의 외부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라깡이 좀 전에 표현했잖아요. 사과나무 그늘 바깥은 없어요. 그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바깥을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거는 철학자가 아니라 신비주의자인 것이죠. 그 바깥은 없어요. 그 구조의 내부밖에 없어요. 거기서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없지만, 그 너머는 없지만 그것의 이상 지점은 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초과의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부의 언어의 균열점이 바로 그 존재의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 이 붕괴의 지점을 바로 진리의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의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존재 유형이 등장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곳을 탐사하기 위해서 바디우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론의 수준에서 파악을 하고, 그 집합론의 수준에서 현실을 일자와 다수라는 규정 안에서 파악을 하고 러셀의 영리로 끌고 가서 러셀의 영리가 어떻게 그 언어의 구조의 붕괴의 지점을 우리에게 증명해내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존재론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갱신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디우 철학의 근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